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0시 31분이 되어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도 들으셨고요. 다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빠져들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정답은 포모였습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없는 것 같은. 나만 소외되고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그 사연 겸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7940님, 부동산 시장에서도 포모를 느꼈는데 이번 주식장에서도 또 느끼고 있네요.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7946님은 주가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하에 갇혀 있다가 무릎에서 털고 나와 후회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694님은 삼성전자 5만 원부터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 산 1인입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149님은 반도체주를 매도하고 이후에 쉼없이 상승만 하니까 다시 들어갈 타임을 놓치고 포모 공포에 있는데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돈영님은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멋지십니다.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라는 명언도 있죠. 하워드 막스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이밍 말씀들도 아까 구하나사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릅니다. 왜? 그래서 데이터에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고로 많이 오른 그 날짜 단 열흘만 놓쳐도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깎이게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하는 날, 그 날짜가 사실 하락장에서 거의 절반이 나온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장 바닥에서 사고 싶고 가장 꼭대기에서 팔고 싶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좀 코스피가 쉬어가고 있거든요. 1.18% 내린 4,171로 1.18% 이제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60만 원도 돌파했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제 빠질 땐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심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심리가 아니라 사실은 실적의 상승세를 봐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사고 싶지 않았던 코스닥이 오늘은 많이 오릅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코스닥은 1.8% 오른 931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서 그동안 못 올랐던 HLB가 23%, 이오테크닉스 같은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가 18%나 하루 만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오래 기다리다가 그 시세는 며칠 만에 또 다 분출해 버리고요. 하나하나 또 같이 계속해서 배워가셔야죠. 오늘 성공예감 2부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있었고요. 내년 예산은 728조 원 규모입니다. 한 8% 정도 늘린다는 건데요. 또 이게 여야의 입장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하나하나 쟁점을 한번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예지 에디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8% 늘린다라는 건 또 이게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확장 재정.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 상당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이 7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 올해 본 예산보다는 약 8% 늘어난 규모이고 2022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요. 네. 이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내걸고 이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서 확장 재정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던 8월 국무회의에서도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그 AI 관련된 거, 반도체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 여기다 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죠? 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무역 통상질서 재편과 AI 대전환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서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변화를 선도해 앞서 나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한국의 첫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미래 대비 예산은 과감히 편성하고 불필요한 거는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최대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아예 그 시정연설 들으러 안 들어왔더라고요.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 여야가 또 부딪히는 지점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이죠. 지역사랑 상품권 또 국민성장펀드 여기에도 또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24조 원 상당 지원하고 또 지역별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이 예산을 사수하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그리고 또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을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삭감 대상에 우선순위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국민의힘은 너무 큰 확장 재정 때문에 빚더미에 오른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봐야죠. 네, 내년 재정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성 국채를 약 110조 원 발행할 계획인데요. 네. 이는 역대 최대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국채라는 거는 정부가 들어오는 돈, 세입보다 나가는 돈, 세출이 많을 때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국가 예산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라고 비판을 하고 포퓰리즘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면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이 최우선 예산 삭감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 재정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국회 예산처도 그런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고 재정 네.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요. 네, 국제통화기금이 2월 낸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요. 공공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재정 준칙이 중요하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이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 총생산의 4%이고요. 이후에는 매년 4%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현행에서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재정 준칙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기준은 사실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된 셈이고요. 또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정부의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했다.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의 악화 추세가 이어졌고 목표했던 재정 준칙 달성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 정부에서도 확장 재정에 따른 총지출 증가 때문에 재정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정 준칙을 잘 지키고 혹은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랬다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꼭 돈을 써야 할 때 그때 또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게 또 주저되는 측면이 또 한 곳에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대미 투자 비용 3,500억 달러 그중에서 2,000억 달러는 10년 분할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이하의 대미 투자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후속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당은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헌법 60조를 보게 되면 국가나 국민에게
정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관세 협상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 대미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이나 자금의 출처,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비비인데 그 전임 정부에서는 예비비가 좀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그 한 75%가량이 복구됐다 하더라고요. 네, 이번 예산안에서 이전 정부보다 가장 큰 폭 75%나 늘어난 것이 예비비입니다. 총 4조 2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윤석열 전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 2조 4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 올해 예비비 삭감은 당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주도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정부의 의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전임 정부 시절에 삭감한 예비비를 이번 예산에서 75%나 복구한 점을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예산안 항목들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된 성과로 꼽히는 거죠.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네. 여당은 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래 성장 동력인 방위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쓸 방침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는 이전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같이 전 정부에서 삭감됐던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들이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부분이 그 세수 펑크 이거 단순한 돈도 아니고 정말 그 수십조 원대 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거의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국세 수입이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적어지면서 12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만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이어서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조세지출 구조조정, 또 지방세 확충,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지출 구조조정이나 지방세 확충으로는 그 효과를 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가 내년에 1,400조 원을 넘어서서 1,415조 2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국채 발행은 시장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장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증세, 세금을 늘리는 것 같이 궁극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지출은 확대해야 되고 그런데 세금은 덜 거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시장에서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또 그럴수록 정부는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게 되는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하여튼 좀 경기가 살아나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야죠.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네.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얘기한 것이 이 정부가 내년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110조 원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돼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그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좀 잘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물론 12월 2일까지 처리 안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처벌받지는 않더라고요.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빨리 처리가 돼야죠. 또 민생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에서 728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해 국회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오르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2%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던가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노동 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아이디 KAK만님, 회사에서 산재라고 승인을 해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은 사용자 승인이 없더라도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꼭 사용자가 승인해야만 산재로 네.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네, 남유림님이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 일을 하는 업종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보수하는 분, 요리나 배달 등 직접 일하시는 분, 미용실, 세탁소, 청소, 배달업 등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돈벌이 투자백서 시간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0420님, 보험증권을 보니까 적립보험료 비중이 높던데 이건 뭔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고, 본인이 들고 계신 보험 중에 적립보험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네. 사실 말 그대로 적립하고 있는 보험료예요. 이게 뭐냐면 왜 순수 보장형, 보장만 되는 거. 대표적으로 실손보험 같은 거에는 따로 내가 적립하는 돈이 없죠. 그냥 나한테 나중에 보험금으로 줄 수 있는 그 재원만 내가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적립보험료가 있다라는 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 보장형보다 조금 더 넓죠.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돈이고요. 그럼 왜 그런 걸 가입을 하시느냐? 일종의 적금 형태로 부어 놓으시는 겁니다. 또 거기에 이자가 좀 붙기는 하는데요. 이게 보험사에서 공시 이율에 네. 따라서 줍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일단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에 이자가 붙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적금과는 좀 네.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보험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시느냐, 네. 보장해 두시느냐, 적금처럼 뭔가를 좀 섞으려는 거냐, 이걸 좀 네. 생각해 보셔야겠죠. 하지만 거기에도 사업비가 떼나간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홍영민 님이요. 1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보험은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100% 인상이 된 것 같은데 다음 갱신 때에도 지금 인상된 금액에서 또 100%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인상 금액, 인상률은 알 수 없겠지만 인상 자체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료는 물가 상승률, 의료비 상승, 또 거기다가 보험회사의 손해율 올라가는 걸 네. 반영을 하게 되는데, 특히 1세대 실손처럼 예전에 나온 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누적된 걸 한 방에 네. 인상을 시키게 되니까 막 수십 퍼센트, 100%씩 보험료가 막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제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낮죠. 네. 보장 범위는 넓고요. 그래서 이걸 또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에 또 보험료 올랐으니까 더 많이 도수치료 가야지. 받아야지 막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또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거 모았다가 한 번에 또 보험료 높여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일 수가 네. 있는 거죠.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이혜진 님이요. 건강보험공단은 왜 병원에 많이 갔다고 돈을 돌려주나요? 하고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이 본인부담 상한제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총 금액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최대 상한액보다 크면 다음 해의 차익만큼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나의 최대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네. 내가 병원비를 150만 원을 썼다. 물론 이건 비급여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액인 50만 원을 다음 해에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의 상한선 네, 상한선을 정해놓는 있다라는 거죠. 거죠. 건강보험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포모였는데 주식시장에서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 두려움. 2296님이 증시에서는 포모가 되더라도 낙엽이 아름다운 이 가을을 감상하는 데는 포모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공감합니다.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